65번째 생일잔치가 열린 저녁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내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그 누구도 즐겁게 음식을 나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의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고 그 침묵을 깨는 것은 오직 한 사람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제 아내의 남동생, 그러니까 제게는 손아래 처남이 되는 최민식이었습니다. 나이가 50줄에 들어선 그는 스스로를 재물 상담가라 부르며 늘 번쩍이는 옷차림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새로 장만했다는 번지르르한 승용차 이야기를 한참이나 떠들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입안 가득 채우고 우물거리면서도 그의 입은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과도 같았고 제 곁에 앉은 아내는 불안한 듯 조용히 옷자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이나 제 자랑을 늘어놓던 처남은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 거만한 태도로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형님, 너무 기운 빠져 있지 마세요. 돈 버는 재주는 아무나 갖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에 손재주는 그야말로 황금이시잖아요. 제가 받은 상패들을 놓아둘 진열장이나 하나 멋지게 만들어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말을 마친 그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여동생은 남편의 무례함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어색하게 따라 웃었고 아내의 얼굴에는 짙은 수심이 드리워졌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귓속을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평생을 나무와 함께 살아온 제 손에 대한 모욕이었고 제 인생 전체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그 순간까지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얼음장처럼 차가운 평온함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직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진열장이라 물론 만들어줄 수 있지. 하지만 민씨가 그 전에 내게 먼저 보여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구나. 네가 얼마나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는지. 내가 이 손으로 직접 만든 짧은 영상물이 있거든. 제 말에 처남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작고 아름답게 조각된 나무 조종기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며칠 밤을 세워가며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종기를 벽에 걸린 커다란 영상 기계를 향해 겨눴습니다. 단추를 누르자 화면이 환하게 빛나며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마치 피처럼 붉은 글씨가 겹쳐지며 나타났습니다. 사기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그 순간 식탁의 모든 움직임이 멎었습니다.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으로 가져가려던 처남은 그 자세 그대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자신만만하던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무거운 침묵은 이제 칼로 베일 듯한 섬뜩한 정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화면이 암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제대로 알려면 시간을 2년 전으로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제 남은 인생이 이제부터 찬란하게 시작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바로 그날로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주러 오신 모든 분들. 제 이름은 박진우이고 올해 65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나무를 만지며 살아온 목수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느 고장에서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제 이야기가
멀리까지 닿는다는 생각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단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부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야기가 끝나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좋았습니다. 제 작은 작업장 안은 갓 깎아낸 나무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지요. 저는 막 정교한 조각이 들어간 괴짝 하나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제 평생의 자부심이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제 손으로 나무를 다듬어 가구를 만들고 그 가구들이 사람들의 집에서 오랫동안 쓰이는 것을 보는 것이 제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 그동안 모아둔 약간의 돈으로 작은 학교를 여는 것이 제 오랜 꿈이었습니다. 저처럼 나무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제 기술을 가르쳐주고 싶었지요. 거창한 꿈은 아니었지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소박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따뜻한 차를 한 잔 들고 작업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단한 나무처럼 견고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다가올 날들에 대한 조용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오후를 깨뜨린 것은 처남 최민식이었습니다. 그는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나타났는데 먼지 쌓인 작업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구경이라도 온 사람처럼 작업장 안을 경멸적인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형님, 아직도 이런 나무 부스러기나 만지고 계십니까?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세요? 요즘 세상에는 돈이 돈을 버는 법이지 손에 못이 박이도록 일해서 버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의 말에는 제 삶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대답했습니다. 이 일이 평생 내 가족을 먹여 살렸네. 그리고 자네가 화면에서 보는 숫자들과는 달리 여기에는 사람의 온기가 담겨 있지. 처남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온기요? 그 온기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제가 형님께 진짜 돈이 되는 일을 제안하러 왔습니다. 형님과 누님이 여생을 왕처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말입니다. 그는 작업대 위에 놓여있던 제 연장들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 번쩍이는 종이 묶음을 펼쳐 놓았습니다. 제주도에 짓는다는 최고급 휴양시설의 조감도였습니다. 그림 속의 건물들은 현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화려했습니다. 처남은 오직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며 저를 위해 특별히 자리를 하나 마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매달 돈이 들어오는 그런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작업장에서 100년을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서 솔깃한 마음이 드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고생한 얼굴과 더 편안한 노후를 선물하고 싶다는 욕심이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처남이 펼쳐놓은 그림 속 세상은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며칠 뒤 처남은 제 여동생,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저희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마치 전쟁터와도 같았습니다. 처남은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온갖 현란한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도 없는 복잡한 그림들을 보여주며 앞으로 얼마나 큰 이익이 생길 것인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오직 선택된 소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모임 같은 것이지요.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의 말은 마치 잘 짜인 연극 대사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제 여동생은 남편의 말에 힘을 보태며 저를 간절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이건 우리에게 다시 없을 기회야. 민식 씨가 우리를 속이겠어? 한 가족인데 우리 평생 아끼고만 살았잖아.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 여동생의 눈에는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저와 함께 고생해 온 아내 역시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아내는 제 여동생의 빛나는 눈빛과 처남의 자신감 넘치는 말을 들으며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쩌면 저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이제 쉴 때가 되지 않았나요? 가족들의 끊임없는 설득에 제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평생을 제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만 믿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남에게 구체적인 것들을 물었습니다. 건물을 짓는 회사는 어디인가? 만약 일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지겠다는 약조문서는 있는가? 이런 그림종이 말고 진짜 서류를 보여주게. 하지만 처남은 제 질문들을 교묘하게 피해 갔습니다. 그는 기밀 유지나 사업상의 비밀 같은 어려운 말들을 사용하며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형님, 저를 그렇게 못 믿으십니까? 제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요. 다 형님과 누님을 위해서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가족의 밝은 미래를 가로막는 고집불통 늙은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내에게 편안한 노후를 선물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는 압박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처남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온통 번쩍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텅 비어 보였습니다. 처남이 내민 서류는 글씨가 너무 작고 내용도 어려워서 제대로 읽어볼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제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이 제 평생의 보금자리인 집과 제 삶의 전부였던 작업장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계약서라는 사실을 그때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제가 도장을 찍는 순간 처남의 입가에 스쳐 지나간 희미한 미소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 저는 제 손으로 제 인생을 나락으로 밀어넣는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겉으로는 변한 것이 없었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처남이 약속했던 매달 들어온다는 돈은 단 한 푼도 구경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전화를 걸면 그가 받기는 했습니다. 그는 늘 바쁜 척하며 온갖 핑계를 댔습니다. 행정 절차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들여오기로 한 대리석이 세관에 묶여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저는 그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아예 제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늘 통화 중이거나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만 흘러나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저는 우연히 저녁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비치고 있었고 진행자는 한 휴양시설 건설 사업이
환경 문제와 사기움 혐의로 전면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아래 작은 글씨로 지나가는 건설 회사의 이름은 제가 도장을 찍었던 서류에서 보았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저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제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급한 제 목소리에 여동생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오빠, 그깟 뉴스 하나 보고 사람을 그렇게 의심하는 거야? 그건 다 경쟁업체들이 민식 씨를 음해하려고 꾸민 짓이야. 내 남편은 절대로 우리를 속일 사람이 아니라고. 여동생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문제 앞에서 저는 완전히 혼자라는 사실을요. 저를 믿어주는 사람도 제 편이 되어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우체통에는 붉은 글씨가 찍힌 편지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보낸 독촉장이었습니다.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밀렸으니 속히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힌 집과 작업장을 처분하겠다는 무서운 경고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작업장 한가운데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방에는 제 손때가 묻은 연장들과 아직 완성되지 못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생 제게 기쁨과 자부심을 안겨주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저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던 제 손이 결국 제 모든 것을 앗아가는 끔찍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말았다는 사실이 저를 절망하게 했습니다. 아내는 제 곁에서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조차 건넬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어리석은 욕심과 섣부른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우리의 삶은 그렇게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작업장으로 향하는 길에 낯선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제 작업장 철문에 붉은 글씨가 적힌 종이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제 집과 작업장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공식적인 통보였습니다. 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작업장 안으로 들어와 제 평생의 분신과도 같은 기계들과 연장들에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끼던 대패, 정성껏 나를 세웠던 끌, 그리고 아직 주인을 만나지 못한 채 남아있던 가구들까지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붉은 표식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제 삶의 역사와 제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있던 자리에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넋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를 떠나 무작정 서울로 향했습니다. 처남의 사무실이 있던 건물 앞에 섰을 때 저는 예상대로 그의 회사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1층에 있는 안내판을 샅샅이 훑어보던 제 눈에 낯선 이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미래 비전 동반자,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대표자의 이름은 바로 최민식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간판만 바꾸어 달고 같은 자리에서 버젓이 새로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건물 건너편에 숨어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값비싼 새 옷을 입고 의기양양하게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큰 소리로 웃고 있었고 반짝이는 새 승용차에 올라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저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양분 삼아 더욱더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으로 그를 상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법은 너무 느리고 교활한 그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그의 성체 안으로 들어가 그의 무기인 정보로 그를 무너뜨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보니 후미진 게시판에 작은 구인 광고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야간 청소 및 시설 관리 직원 구함.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계획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이 되어 그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법 길었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수십 년간 길러온 수염도 말끔하게 밀어버렸습니다. 평소에 입던 옷 대신 낡고 허름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제가 알던 박진우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 없고 눈에 띄지 않는, 그러나 두 눈에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는 낯선 사내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지우고 복수를 위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건물 관리 사무소를 찾아가 청소부 자리에 지원했습니다. 제 초라한 행색과 나이든 모습에 관리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저를 채용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천암의 왕국의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갔습니다. 밤이 되면 화려했던 건물은 텅 비고 오직 저와 어둠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청소부의 모습으로 건물의 모든 구석을 익혔습니다. 직원들의 퇴근 시간, 감시 화면이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 그리고 각 사무실의 잠금 장치가 어떤 종류인지까지 저는 모든 것을 제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목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보를 수집하는 첩보원이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늙은 청소부라는 역할은 제게 완벽한 위장이 되어 주었습니다. 복수는 차갑고 정교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평생을 나무의 미세한 결을 다루며 살아온 제게 인내심과 세밀함은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천암의 사무실 쓰레기통에서 잘게 조각난 종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서류들을 파쇄기에 넣어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그 종이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제 작업복 주머니에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새벽 청소부 휴게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저는 수백 개의 종이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한 그림 맞추기 같았습니다. 며칠 밤낮을 꼬박 세운 끝에 저는 마침내 그가 새로 끌어들인 피해자들의 이름과 투자 금액이 적힌 계약서들을 복원해냈습니다. 제 손은 나무 대신 그의 죄악이 담긴 증거들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밤에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던 처남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거들먹거리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늙은이들은 참 다루기 쉬워. 평생 모은 돈을 자기 발로 가져와서 바치니 말이야. 나는 그저 그 짐을 덜어주는 것뿐이라고. 저는 재빨리 낡은 제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의 오만하고 잔인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 고스란히 기록되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기록 보관실에 낡은 자물쇠가 고장났다는 핑계로 제가 수리를 자처했습니다. 평생 연장을 다루어온 제게 자물쇠 하나쯤 고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시간을 끌며 수리하는 척했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보관실 안에 있던 투자자 명단과 그의 자금 흐름이 담긴 장부들을 휴대전화로 모두 촬영했습니다.
그의 돈이 어떻게 해외의 낯선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지 그 모든 과정이 제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밤마다 어디선가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아내는 몹시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저 생계를 위해 힘든 일을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어요.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를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그 포옹 속에는 미안함과 함께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는 굳은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작은 휴게실 벽에는 이제 처남 사무실의 도면과 함께 제가 모은 증거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달력을 보며 제 여동생의 생일날에 붉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한 늙은 목수의 조용한 반격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어색하고 불편한 생일잔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제 손으로 만든 나무 조종기의 단추를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처남의 회사 이름과 함께 사기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처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시작으로 제가 몇 달간 밤을 새워 준비한 영상이 천천히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는 제가 조각난 종이들을 이어 붙여 복원한 계약서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저처럼 평생 모은 돈을 잃게 될 새로운 피해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서 스피커에서는 처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늙은이들은 참 다루기 쉬워. 평생 모은 돈을 자기 발로 가져와서 바치니 말이야. 그의 잔인한 목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우자 제 여동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화면은 쉴 새 없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기록 보관실에서 몰래 촬영한 장부들이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화살표들은 그의 돈이 어떻게 여러 단계를 거쳐 해외의 낯선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 나타난 것은 그가 다음 사기를 위해 준비하고 있던 새로운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더욱더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려는 그의 계획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처남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영상기계를 끄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앞을 막아서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소용없다. 지금 이 영상은 여기 있는 계약서 속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전달되었으니까. 물론 세무서와 경찰서에도 함께 보냈지. 제 말에 처남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제 여동생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담아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그런 짓을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단순히 내 돈을 훔친 게 아니야. 너의 내 대한 믿음을 훔쳤고 내 아내의 평온한 노후를 앗아갔다. 그리고 내 이름과 내 평생의 자부심을 더럽혔어. 저는 무너져 내린 처남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돈을 되찾으려는 게 아니다. 내 마지막 남은 존엄을 되찾으려는 것이다. 너는 내게서 작업장을 빼앗아 갔지만 대신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주었지. 더러운 것을 찾아내서 세상에 드러내는 기술 말이다.
그 순간 식탁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제 여동생의 흐느낌과 한 남자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음식들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제 여동생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고, 처남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제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온기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듯 했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잃어버렸던 큰돈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빚을 모두 청산하고 도시 외곽에 작은 작업장을 다시 열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크고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그곳에는 다시 나무 향기가 가득했고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큰돈을 벌 욕심도 화려한 노후에 대한 미련도 없습니다. 그저 몇몇 젊은이들에게 제가 평생 익혀온 나무 다루는 기술을 가르쳐주며 소박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 얼굴에는 다시 웃음이 돌아왔고 아내와 저는 예전처럼 함께 차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날 저녁 작업장 구석에 놓인 낡은 영상 기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처남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영상 기계를 껐습니다. 그의 시간은 끝났고 저의 시간은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돈과 집, 그리고 직업까지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존엄입니다. 때로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야만 그곳을 딛고 다시 솟아오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0이라는 숫자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 긴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응원의 말씀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디 모두 건강하시고 늘 경계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